다들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미들급 슈퍼 스포츠에 사실상 중심에 우뚝 서 있는 CBR 600RR 지금 바로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어서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아까 GV40C 때 원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으로 공개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두 모델 모두 국내에서 최초로 보신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타봤구나. 저희는 이외에지만 네, 지금 이 녀석 타고 왔는데 네. 일단 그 GV450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승을 아직 못해서 주행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일단 그 저희가 타봤을 때 소감을 먼저 좀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희 기자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너무 감격스럽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저희 편집장님 또 모토톡 채널에서도 제가 내리자마자 했던 얘기는 저 울었어요 그랬거든요. 울어버렸어요. 정말 약간 그런 마음이어서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서 객관적인 시승평 아주 촌철살인으로 한번 날려주시죠. 앉아서 하시죠. 네. 차례 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작년에 이제 그 이탈리아 모토쇼 에이크마 가서 이제 이 모델을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네네. 제가 사실 그 국내 출시일과 시승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혼다코리아 관계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꼭 시승회를 트랙에서 해달라. 당연한 얘기다. 나는 시승을 트랙에서 꼭 해야만 하겠다.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저께군요. 네네. 월요일에 이제 영암 트랙에서 시승을 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그날 날씨가 흐리고 그렇죠. 비도 내리고 이래서 그리고 시승 시간이 조금 제한돼서 이제 엄청난 뭔가 본격적인 주행이라던가 더 많은 주행은 해보지 못했지만 일단 그 30분 정도의 주행에서도 나 정말 예약하길 잘했다. 그쵸. 네. 그거죠. 정말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딱 두 가지로 지금 딱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첫 번째는 포지션이었고 두 번째는 엔진이었습니다. 역시. 제 엔진을 말씀드리면 네. 감히 말하건대 혼다가 가진 엔진 중에 가장 짜릿하고 강력한 엔진이 아닐까. 출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숫자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러한 잠재력과 퍼포먼스가 있는 엔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진이랑 그런 포지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만나보셨을 때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라니요? 그 CBR 600RR이라는 모델을 처음 만났을 때. 이게 벌써 20년 전인데요. 2003년도 때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휴학해 놓은 상태였는데 맞나요? 맞을 거예요. 네. 그 2003년도에 600RR이라는 녀석이 처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CBR 600F4i 모델이 국내에 있었고요. 600F4 3인가가 아마 그 비트에서 정우성 형님이 타고 나오셨던 게 600F3인가 정도 있었었고 제가 정확하진 않아서 그런데 600RR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슈퍼스포츠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혼다의 입장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야마하의 R6라던가 이런 모델들의 그것을 이제 600F4i, F3 이런 모델로 대응을 해왔었는데 혼다에서 얘기하는 이 더블 RR은 의미가 정말 남다르죠. 혼다에서 이번에 런칭회에서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원래 혼다에서 RR이라는 그 코드명을 붙이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파이어블레이드에만 붙이는 것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600RR을 출시하면서 600RR도 이제는 RR이라는 코드명을 붙였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또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이 600RR을 얘기를 하자면 2003년도에 1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었고
그 시대적 배경에서 사실 그 앞에 있는 좀 전에 이야기 나왔던 파이어블레이드의 시작이었던 1993년도 그 CBR 900RR이 존재를 했었죠. 근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 녀석이 출시가 되었을 때 혼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2001년도, 2000년도, 그러니까 새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 시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모터사이클 레이스 모토GP, 현재는 모토GP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에는 월드 그랑프리. 그렇죠. 월드 그랑프리에서 이제 월드 그랑프리 GP라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주력 최상위 클래스의 레이스가 500cc 투 스트로크 엔진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 그 발렌티노 로시라고 하는 우리 전설적인 넘버원 선수가 혼다로 그 최상위 클래스로 올라온 다음에 500cc 투 스트로크로 우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혼다가 최초로 만들어낸 포스트로크 레이스 머신을 타고 또다시 우승을 한, 그래서 500-2T와 포스트로크 레이스에서 둘 다 우승을 한 유일한 라이더로 존재를 하거든요. 발렌티노 로시가 우승을 한 이후에 그때 발렌티노 로시가 처음으로 그 포스트로크 레이스로 넘어온 직후에 그 혼다가 처음으로 우승했던 바이크가 RC211V였습니다.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의미는 RC는 보통 이제 혼다의 레이스 모터사이클에 붙는 코드네임이었고 21은 21세기에 만든 첫 번째 레이스 모델이어서 RC221이 된 거죠. 211이 된 거고요. 뒤에 V는 이제 V형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V가 또 붙었던 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그 RC211V가 나오고 RC211V를 만들면서 얻게 된 기술적인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일반 공도용 버전, 공도용 모터사이클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다, 본격적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천안랄보다도 이 녀석이 먼저라고 보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유수의 레이서들이나 해외 레이서들도 마찬가지로 600RR이 천안랄보다 훨씬 더 포텐셜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03년도에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갖고 싶은 바이크였지만 학비 내기도 빠듯한 시기였고요. 그 이후에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제가 이 모터사이클 기자 일을 시작하게 된 게 2008년도였는데 2008년도에 이 3세대 모델을 처음으로 시승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타본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이었고요. 그때 처음 레이싱 수 투피스였으니까 레이싱 수트가 아닌데 수트라는 것도 그때 처음 입어봤고 그랬는데 제가 경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특히나 스포츠 모터사이클 자체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을 타고 그때는 지금 서킷이 활성화되어 있는 애가 아니어서 군도에서 시승 촬영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무릎을 대본 바이크도 600RR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때로부터도 또 한 20년이 넘어왔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녀석을 제가 제 소유로 만드는 게 일종의 꿈 같은 거였고요. 뭐랄까요, 정말 첫사랑 같은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승을 마치고 헬멧을 벗으면서 눈물이 나네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다들 감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행이 잘 괜찮았나요? 그러면 그걸 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스포츠 바이크들을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슈퍼 스포츠라는 것도 있고 네네네. 슈퍼 바이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한 정의를 좀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모토GP, WGP 시절에 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레이스가 또 있죠. 그 월드 슈퍼바이크, WSBK. 네,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었는데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과 WGP 혹은 모토GP의 경우에 차이점은 모토GP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웍스 레이서라고 하지만 그 레이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마치 F1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양산용이 아니라 정말 레이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바이크인 거죠. 그에 비하면 이제 CBR 600R이나 1000R 같은 그 우리가 말하는 슈퍼바이크, 슈퍼스포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녀석들은 투어링카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 SBK는 그래서 양산되는 차량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게 양산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선 이제 레이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사실은 웍스 레이스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1리터급 슈퍼바이크 1리터급에 해당하는 1000cc 4기통 1000cc 모델 그리고 아니죠 처음에는 좀 길어집니다만 최초의 4기통 모델은 750cc가 제한 배기량이었습니다. 직렬 4기통 엔진 모델은 750cc가 제한 배기량이었고 그 이후에 그 V-트윈을 사용하던 모델들이 1000cc 기준을 따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후에는 이 레귤레이션이 바뀌면서 1000cc 클래스가 최상위 슈퍼바이크로 존재를 했고 그 밑에 존재하던 600cc급의 모델들을 슈퍼스포츠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슈퍼바이크 레이스가 존재하고 슈퍼스포츠 레이스가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명칭의 구분이 그렇습니다. 리터급 슈퍼바이크, 리터급은 슈퍼바이크, 600cc 클래스는 슈퍼스포츠 이렇게 명칭을 나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이미 네네 지금 월요일 날 시승을 하고 이미 저희도 그렇고 나 기자님도 올리셨고 네네네. 시승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시승기에서 이미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이 CBR 600R의 사전 예약 대수가 1,500대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1,500대면 그 지금 혼다 본사에서 CBR 600R의 연간 수요 예측 수요가 5,000대라고 하는데 전 세계 예측 수요가 5,000대인데 우리나라에서 1,500대라고 하면은 네네. 30%의 수준이니까 사실 혼다 코리아도 그렇고 혼다 본사에서도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지금 실화인가? 그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다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올려놓은 그 시승기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부탁드림과 동시에 사실은 이 CBR 600R을 예약 오픈하기 전에도 저희가 또 라이브를 진행했었습니다. 아유 한 4번 5번은 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 11월 달에 밀라노 모터사이클 쇼에서 이 녀석이 런칭하던 순간을 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 에이크마라고 하는 이제 에이크마라고 하는 게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매년 열리는 모터사이클 모터쇼인데요. 세계에서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매해 11월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터사이클 전체 세계적인 시장을 따지면은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그 환경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유럽에서 출시하는 모터사이클들과 트렌드가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모터사이클과 굉장히 연관이 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모터쇼를 가죠. 아주 며칠 뒤에도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그 작년에 그 에이크마 현장에서 혼다의 이제 런칭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이제 CBR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상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뭐 이건 아니겠거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00R이 빵 나오면서 정말 그 현장이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죠. 지금 갑자기 딱 그때 생각할 때 소름이 돋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슴속에 굉장한 열정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혼다의 그 프레스 컨퍼런스 현장에는 전 세계 혼다 딜러 관계자들 그리고 혼다 본사 관계자들 지역 담당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굉장히 격식 있는 자리예요. 굉장히 큰 룸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들은 사실 뭐가 발표될지 대충 다 알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그 관람객들처럼 막 소리를 치거나 환호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되게 정숙하게 박수만 짝짝짝짝 어그레이 하듯이만 했었거든요. 근데 600R이 등장했을 때 환호가 저는 그때 혼다의 이벤트 발표를 봤을 때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저희 지금 뒤에 이제 관계자분들 다 계시지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그 전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렇게 묘사해 주시는 것만 듣고 있어도 저도 이제 레플리카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그렇죠.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요. 혹시 어떻게 지금 배기음이라도 한번 잠깐 그걸 또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기어가 들어가요. 아, 멋있다. 앉아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놔주실 수 있는 영광을 한번 네. 또 스트레칭 네. 또 조금 더 올려보실까요? 잠시만요. 가볍게 한번 올려볼게요. 현재는 지금 1500에서 1600 정도 RPM이고요.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쭉. 15,500이 한계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 두 분 기자님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에서 슈퍼 스포츠라는 장르가 유독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디자인에서 주는 이런 가슴 뛰는 감성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스포츠 바이크가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시장이고요. 국내 판매량을 쭉 집계를 해봐도 스포츠 바이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해외 시장들보다 요즘의 트렌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뭐 연령층 같은 부분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크를 계속해서 타오신 분들이 그때 젊었을 때부터 스포츠 바이크를 탔기 때문에 지금도 스포츠 바이크를 계속 타시는 분들의 비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성능의 바이크들, 그러니까 한때는 슈퍼바이크가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팔렸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 CBR 600R에 이렇게까지 많은 호응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이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리적 특성. 사실상 우리나라는 섬나라죠. 그렇죠. 위로는 북한으로 막혀 있고, 네.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 우리는 그 국도에서 갈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클로즈드 코스니까요. 그래서 정말 방방곡곡에 정말 좋은 명소들이 정말 많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주말에 투어를 가시는 코스는, 인기 있는 코스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코스들에서 계속 라이더들을 마주하게 되고 약간은 경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제일 멋있고 빠른 바이크를 타야죠. 그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태형 큐레이터님께서도 스포츠 바이크를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왜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약간 좀 우리만의 특징적인 부분이 약간 경쟁심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크 혹은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들은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속도를 경쟁하든 아니면 트랙에서의 초를 경쟁을 하든, 혹은 내가 제일 멋있는 걸 타고 있어, 혹은 내가 가장 멋진 바이크를 갖고 있어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경쟁적인 것들을 딱 생각을 해봤을 때 나를 가장 매료시킬 수 있는 그 모터사이클의 최극단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스포츠 모터사이클, 그것도 슈퍼바이크가 모터사이클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성능을 내는 모터사이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급의 배기량이다라고 한다면 형태적으로 슈퍼스포츠를 타거나 슈퍼바이크를 타는 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극단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BR 600R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렇게 12월 600 갈라에 대해서 그 에이크만 현장에서도 그랬고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열광을 하느냐. 사실상 12월 600 갈날이 그 전에 이제 공백기가 국내에서 한 10년 정도 네, 있었죠. 그렇습니다. 10년 조금 안 되지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브랜드들의 슈퍼 스포츠 바이크들이 이제 판매도 잘 되었고 계속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단종이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들급 스포츠 바이크들이 뭐 2기통 바이크나 3기통 바이크들이 그것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제는 더 이상 4기통 슈퍼 스포츠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이 12월 600 갈날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로 5라는 규제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형태로 눈앞에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브랜드들이 굉장히 저는 쉬운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술력이나 뭐 자금이 없어서 그것을 못 맞춘다라기보다는 정말 그 숫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얻을 이익이 적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다는 그 부분들에서 좀 더 라이더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니즈를 간파를 했고 그것을 시행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이제 600알날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혼다도 뭐 국내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이전 세대의 모델이 마지막으로 판매했던 게 2017년도인가 16년도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런칭 자체는 15년이었나 14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600알라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스포츠 모델 슈퍼바이크 세계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고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0년이 그 시점부터 또 한 10년 지나서 보면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혼다가 이 모델을 선보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게 그 정확한 시기를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이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내놓을 수 있는 단시간 내에 개발이 돼서 내놓을 수 있고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이 클래스 안에서는 가장 최극단의 기술력을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요구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라이더들의 요구치가. 근데 그것을 대응을 혼다는 할 수 있고 할 여력이 있고 베이스 모델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2003년도에 봤던 CBR 600RR과 현재 나오고 있는 CBR 600RR이 큰 차이가 없다고 사실 느껴져요.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차체의 설계라던가 엔진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은 배기 레귤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마력이 저감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 내부적으로 뭐 이런 부품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애초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가장 완벽했던 모터사이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쓸 필요 없이 레귤레이션 맞추고 CBR 트리플 R에서 적용되었었던 IMU 기반의 전자제어 시스템들을 이식하면 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다가 역시 혼다다. 그리고 국내 출시 가격이 네. 사실상 저는 좀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쟁사 수입사의 분들도 그랬고 사실 저희들도 초기에는 이 바이크의 출시 가격은 국내 출시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IMU의 투입 그리고 풀컬러 TFT 기계판이 들어간 거 이런 부분들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환경 규제에 맞추는 그런 비용들도 분명히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 출시 가격이 1,790만 원. 저희 사실은 1,800만 원에서 1,900만 원대를 예상했었나요? 저는 기억도 안 나네요. 네. 저는 사실 2천만 원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 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기꺼이 비용을 네네. 지불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이게 가격을 가지고서 굳이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2003년도에 CBR 600R의 판매 가격이 1,300만 원, 1,400만 원대였어요. 제 기억에.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CB400 VTEC 모델이 그 판매 가격이 98년도 기준으로 980만 원인가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건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 그러네요.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근데 슈퍼바이크가 그 리터급 슈퍼바이크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이 안 되게 그동안 계속해서 판매를 해왔었고 일제 브랜드들이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시점은 BMW S1000R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리터급 슈퍼바이크의 세계는 급격하게 BMW로 기울어졌고 일제 브랜드들은 굉장히 취약해졌었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유럽제 브랜드들 두카티도 그렇고 BMW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일제 슈퍼스포츠 슈퍼바이크들이 굉장히 좀 약화되는 시점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데 그 과정 안에서 사실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소비자들 혹은 큰 돈들이 돌지 않는 시기가 되면서 굉장히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에이크만 모터사이클 쇼를 갔던 게 2009년도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혼다를 좋아하는데 혼다가 그 쇼에서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였고요. 그 암흑의 힘든 긴 터널이 한 10년 이상 이어져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 끝에서 만난 CBR 600RR이라니 얼마나 이 운명적인 만남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요? 뭐 항상 간증을 하시니까 뭐 저는 익숙합니다. 월요일 날 타봤던 그 시승 소감을 좀 더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예약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쓰고 오신 헬멧들이나 그 장비들을 보면은 스포츠 바이크 라이더들이 많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일단 가장 놀랐던 거는 엔진이었고요. 네. 제가 한 달 반 전에 가와사키 6R을 역시나 또 서킷에서 시승을 했었는데 저는 기대보다 그 엔진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 이 600R의 엔진은 정말 임팩트가 느껴졌는데요. 그 우리가 흔히 타는 2기통 바이크들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변속하는 시점이 보통 1000rpm에 미치지 못합니다. 보통 한 8000에서 9000rpm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속을 하게 돼요. 아랑땅 아랑땅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얘는 회전 한계가 15500 혹은 16000rpm까지 돌아가죠. 그러니까 2배 가까운 영역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영역보다 더 스로틀을 당겨서 가속을 해야 되는데 딱 그 시점에서 지금 600R은 한 번 더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번 더 정말로 그 잡고 있으면 슝 밀어주는 느낌이 나고요. 그 넘어가서는 이제는 아마 흔히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근래에는 느끼기 정말 힘들었던 네, 아까 아마 스네칭을 하면서도 좀 소리로서 그것을 아마 압도다죠. 네. 간접적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일단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혼다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1000cc 그 트리플 R의 엔진보다도 저는 더 강력하게 짜릿하게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해 준 것과 저는 완전히 동일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 새롭게 출시되는 차량들을 시승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임프레션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최신 모델들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쭉 해서 기어 변속을 하고 나서 계기판을 보면 끝까지 절반도 안 찬 거예요. 이 회전계가 이 디지털 회전계가 절반도 안 찬 시점에서 제가 이 기어 변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붉은 쪽까지는 반밖에 안 갔는데 그럼 8,000, 9,000 정도 맞습니다. 네, 그 정도였는데 이게 이렇게 되나? 이제 옛날에 타봤는데 이랬었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슈퍼바이크들 유럽제 슈퍼바이크들이나 이제 슈퍼 네이키드들의 최고 마력은 200마력에 달하거나 200마력을 넘어서죠. 200마력도 약간 요새는 안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한데 그 바이크들을 사실 탈 때 전 서킷에서 탈 때도
그 마력을 다 쓰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저에게 하거든요. 네네. 물론 저의 그 라이딩 실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하 동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리터급 바이크의 200마력을 끌어쓰는 느낌하고 이 15,000, 16,000rpm까지 돌아가는 600cc 4기통 엔진을 돌리는 느낌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CBR 1000R 때와 600R를 비교했던 라이딩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얘기를 했던 것은 600R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차량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마력 자체가 더 높게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엔진의 회전 한계의 폭 안에서 이것을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만 제대로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저는 사실 정말 진심으로 초보자였습니다. 2008년도에 CBR 600R을 처음 만날 때는 애초에 바이크를 몇 개 타본 게 없었어요. 저는 CB400을 그때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네이키드 가장 스탠다드 모델을 타고 있었는데 그걸 타는 감각하고 그대로 달려도 엄청나게 즐겁게 탈 수 있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탔는데 신세계를 그냥 경험한 거예요. 원래 맨날 돌던 코너인데 오늘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릎이 닿아져요. 그게 왜 가능한가를 감동이죠. 일단은 너무 놀랍죠. 그렇죠. 너무 놀랐고 그것을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CBR 600R은 어떻게 달랐는가. 그랬더니 이 셰시를 만들면서 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고 질량을 집중시키고 이 지금 뒤에 보이는 스윙암의 형상이라던가 그 서스펜션이 마운트되어 있는 프로링크 그 방식이라던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혼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GB30에 있는 자료들처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역시 혼다의 CBR 600R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그냥 다른 기자들이 쓴 글을 읽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게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내가 느꼈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라이더가 믿고 내 바이크를 믿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역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슈퍼바이크보다 슈퍼스포츠가 이제 더 타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슈퍼바이크들은 출력이 배기량이 더 크고 출력이 좋고 저회전 토크가 더 좋기 때문에 RPM을 더 떨어뜨리더라도 다시 재가속하기가 쉽고 그 영역에 도달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스포츠 바이크를 보통 이제 서킷에서의 성능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600cc 슈퍼스포츠는 훨씬 더 고RPM을 유지하면서 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600R은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정말 라이더가 컨트롤하기 좋은 바이크였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쉽고 재미있는데요. 진지하게 덤벼들면 되게 깊어요. 엄청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모든 소비자가 모든 스포츠 혹은 이 스포츠 모터사이클을 좋아하시는 라이더가 모두 높은 실력을 갖고서 진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중요해지는 것들이 요즘에 더 많아졌죠. 그렇죠. 전자제어 시스템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포지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뭐 그 트랙 주행을 좀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일반 도로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포지션이 너무나 스포츠 포지션에 가깝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나 도심지에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피로감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바이크에 앉아서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혼다가 이번에 그 발표 자료에서 보면 이 라이더의 시트의 높이와 이 핸들바의 높이를 거의 일직선으로 수평 상태로 맞췄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레이스 스탠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이크가 좀 더 앞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이제 수평 라인을 그렸다고 생각하시고 보면은 이 시트와 핸들바의 높이가 거의 일치한데요. 그리고 또 이 600R은 앞뒤 시트의 폭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라이더가 이 자세를 바꿀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일반 도로에서 탈 때 이렇게 타지는 않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앞에 앉아서 이렇게 타게 되는데 이렇게 탔을 때 굉장히 핸들바가 라이더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많은 영역에서 편하게 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말 우리가 직선주로에서 달릴 때 최고 승부를 향해서 달릴 때는 숙여보면 오. 네, 아주 좋은 자세가 나오고 또 이번에 신형 600R은 이 탱크의 높이를 더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앞에 나중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HRC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딱 헬멧을 딱 넣으라고 딱 있는 자리거든요. 헬멧의 턱 부분이죠. 그게 딱 꽂히는 자리를 일부러 설계를 해서 이쪽을 낮췄습니다. 이쪽 면보다 여기가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GV350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특별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의 조합이 결국에는 좀 더 타기 좋은 바이크, 좀 더 즐거운 바이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윙코가 너무 못생겼다 네. 라거나 그 윙코를 왜 미러에다 달아줬으면 깔끔할 텐데 이렇게 이상하게 튀어나오게 만들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제 미러에 윙커를 넣으면 여기서 또 이렇게 라인 전선 해야 연결을 되고 또 하면 또 이제 만약에 넘어졌을 때 제공을 했다면 그렇죠. 보안 비용이 훨씬 비싸지겠죠.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그 CBR 600R의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면 보도 자료에서도 윙코를 떼놓은 윙코도 떼놓고 미러도 미러도 떼놓은 떼놓고. 상태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트랙 라이딩을 위한 슈퍼스포츠 모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기도 했고, 이게 없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다, 그것이 정상이. 그것이 정상일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지션이 그 이제 일반 도로에서 탈 때 포지션으로 앉아 보면 굉장히 바이크가 경쟁 모델에 비해 컴팩트하게 느껴집니다. 핸들바와 시트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바이크가 컴팩트하게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들 타시는 그 쿼터급 혹은 미들급의 스포츠 바이크들보다는 훨씬 앉아 보시면 얘는 다리가 더 많이 벌어져요. 일단 직렬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바이크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게감도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600R은 이 포지션 자체로 그것을 약간은 극복해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심지어 저 시승할 때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이니까 되게 조심하게 이렇게 했는데, 앞 사람들이 타고 코너로 싹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진짜로 말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느껴지는 그 쾌감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직렬 4기통 엔진이고 그것을 지탱하기 위한 프레임 구조가 굉장히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이더의 다리가 벌어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라이더가 직접 이 모터사이클을 한가운데 앉아서 바이크를 컨트롤할 때 질량 집중하고, 그리고 이것을 좌우로 린을 했을 때 정말로 무릎으로 쥐고 돌리는 느낌, 막 허리 밑에 힘으로 돌리는 느낌이 명확해요. 되게 가볍게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역시는 역시구나 하고 느낀 부분. 그리고 지금 이 프론트 이따가 다 보실 테니까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혼다가 꼭 자기네들만이 적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항상 포장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거 스티어링 댐퍼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 네, 원래 이게 2003년도부터 있었어요. 그 HESD일 거예요. 네. HESD, 혼다 일렉트로닉 스티어링 댐퍼일 텐데, 근데 이 녀석이 예전에는 여기 되게 티나게 나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커버로 탱크 커버, 이 부분이 지금 플라스틱이니까요. 이 앞쪽 부분에 네, 이 부분 커버입니다. 연료 탱크라고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커버인데 이걸로 가려놓기는 했는데, 그 스티어링 댐퍼가 그 슈퍼스포츠 모터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트랙을 타시거나 적극적인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은 사실상 필수품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스티어링 지오메트리 자체가 프론트 포크가 뻗어 있는 각도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GB350이나 크루저 스타일의 모터사이클은 포크가 앞으로 뻗어 있죠. 직진성 네. 안전하게.
이제 포크가 앞으로 뻗어 있는 경우에는 직진성과 이 가는 방향에서의 변화가 크게 저항을 안 받는데 비해서 줄여놨을 때는 굉장히 빠른 턴이 가능해진과 동시에 혹시나 핸들이 털리거나 했을 때의 회복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혼다는 이미 20년도 넘게 전에 순정으로 전자식 스티어링 댐퍼를 적용해서 라이더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을 여기 안 보이니까 일부러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엔진, 두 번째는 포지션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카울 디자인이었는데요. 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론트 페어링의 디자인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보통의 스포츠 바이크들을 사면은 대부분이 이제 프론트 페어링을 교체를 하시죠. 왜냐하면은 낮으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600R은 교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자세를 잡아보면 정말 이 각도가 이거는 거의 사회품인데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 잘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꺾여 있거든요, 위쪽으로. 그래서 이런 디자인들까지 세심하게 했다는 점이 저는 그 주행을 할 때 느껴졌기 때문에 좀 많이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머플러 이게 먼고 그 은고 네. 그 디자인의 이 느낌은 어떠셨어요? 좀 더 어쨌든 라이더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밖에서 들릴 때보다 훨씬 그게 생생하게 들린다고 할까요? 네네. 그리고 그 엔진의 그 영역 변화가 있을 때도 더 강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실히 즐거움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그 외관적인 멋이고 탈 때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형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그 600R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포인트로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머플러 디자인이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보통 이제 우측으로 나오는 배기 머플러가 배치가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배치를 혼다에서 개발하던 당시에 센터 머플러를 적용을 했던 것은 효율보다도 사실은 디자인 영역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그 디자인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세일즈 포인트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20년 전에 나왔던 디자인 설계가 그대로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이 센터 머플러를 만들면 그대로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모델을 실제로 경험하고 세워놓고서 막 살펴보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배기 라인의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였습니다. 그 부분도 이따가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때 이 뒤쪽에서부터 그 배기 머플러 라인들이 뻗어나가는 방향과 이 밑으로 돌려 넣어서 배치시킨 캐터라이저 박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혼다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배기 라인에서의 머플러가 아니죠. 배기관의 두께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세팅을 해서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마도 들여다 보시면 직접 들여다보시면 네, 직접 들여다 보시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두꺼운 것 같아 보인다. 아하. 이 부분이 얇아 보인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이제 살펴보시고 좀 앉아보시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네. 간단하게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질문 받고 직접 한번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사전 예약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언제쯤 받으실 수 있을지는 저희도 아직 미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오늘 조건희 기자와 나경환 기자가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 예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네. 이거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전 예약 그 건에 대해서 혼다가 최대한 빠르게 이거를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더모토 최영주 편장님 시승기에서 제가 그런 댓글을 봤어요. 나는 뭐 내년에 이거 다 못 받을 것 같은데 뭐 취소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선택이. 오히려 지금 올해 저도 약간 빨리 받고 싶었는데요. 그냥 저는 내년에 받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면은 타지도 못하고 그 겨우내 세워놓느니
내년에 시즌에 상큼하게 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이고, 그리고 그때쯤에 지금이라도 예약하신 분들도 아마 내년에 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4년형이 트리플 컬러 단색으로 출시가 된 거잖아요. 네, 일본 해외에는 검정색 모델도 판매되고 있는데 내년 계획에 그 검정색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뭐 이게 또 내년 되면 연식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호평받고 있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뭐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 전 세대 CBR 600R이 한 3, 4년 출시됐었나요? 4, 5년?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출시가 됐다면 제가 천천히 산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뭐 언제까지 계속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할 만할까요?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컬러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혼다 코리아의 관계자는 아닌지라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CBR 600RR의 인기가 아까 우리 조건희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혼다 본사에서 계산했던 게 5,00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전체 전 세계에서. 근데 한국이 지금 1,500대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엄청나게 놀랐을 거지만 사실은 유럽 시장이라든가 그 선진국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시장 안에서도 600RR의 인기가 사실은 굉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혼다 코리아에서, 이거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단 이 컬러 트림 하나로 맞춘 것은 컬러가 여러 가지가 되면 비율적으로 생산을 또 해야 되고, 그럼 대수를 한꺼번에 최대한 끌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단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생산할 때 요만큼 한국 사양을 생산을 하고, 블랙 컬러를 요만큼 또 생산할 때 한국 사양을 또 요만큼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모으기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 지금 걸려있는 예약 대수가 어마무시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일본 본사부터 우리 지금 혼다 코리아의 경우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정말로 약속을 거듭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드릴 수 있을 때가 되지 않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예약을 걸어놓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 혼다 코리아가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아직 내가 돈도 안 냈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생산과 판매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일본 내에서의 생산하는 것들도 생산을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게 가능해지고 난 다음이라면 오히려 국내의 수요 자체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블랙 컬러도 챙겨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컬러 변경의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카우를 덮고 있기 때문에 랩핑이라던가 도색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원래 컬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가능한 한 그 환경 규제, 배기 배출가스 환경 규제가 허용하는 한은 생산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유로5 플러스로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생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연식이 25년도로 넘어가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지금 예약하신 분들이 1,790만 원에 예약을 했는데 가격을 올려받겠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저도 욕할 겁니다. 저 정말 장난하고 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최대한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를, 저는 사실 제가 워낙 혼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런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리뷰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 600알라를 탔을 때 열감이 좀 상당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체험하신 분들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일단 그날 기온이 좀 낮았고 저희가 30분밖에 타지를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더 타보고 해야, 그리고 그 살인적인 그 한국의 여름 날씨에 좀 시승을 해봐야 좀 더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에 시승 정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보셨던 그 해외 리뷰가 어떤 곳인지 사실 제가 또 모르긴 해서 그런데, 글쎄요, 그 직렬 4기통 엔진의 모터사이클들을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던 거였을까요? 특히나 이제 600cc 클래스라고 하면은 엔진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배기 배출가스 제거 저감 때문에 꼬아놓은 이 배기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콘다가 해놓은 도식화해놓은 설령 그 그래픽을 봤을 때는 카울의 설계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설계를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더가 뜨겁게 느끼는 부분은 사실은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슈퍼스포츠 바이크를 타고 레이스 혹은 트랙에서의 세션을 생각해 본다면 장시간 타는 것은 사실 장시간 타는 일들이 오히려 좀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타고선 장거리 투어를 즐기거나 시내에서 1시간, 2시간씩 모터사이클을 탄다면 훨씬 더 그것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저도 제 차가 출고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또다시 전달해드릴 수 있기를 빠른 시일에. 국내에서는 리터급 이상 슈퍼바이크가 인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두 분도 이제 직업이시고 하셔서 경력도 많으신데, 이렇게 좀 더 높은 출력이나 리터급 이상의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600알랄이나 미들급이 더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해도 됩니까? 네. 제가 그 600알을 시승을 하고 나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제 채널에다가. 제 채널은 나경남입니다. 제 이름 그대로 써놨고요. 제 채널에 올려놓은 부분에 댓글에서 아마 다른 분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은 M1000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걸 팔고 600알을 예약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댓글에다가 그 대댓글을 제가 달면서 했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M1000R, S1000R, 200마력대 슈퍼바이크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끝내주죠. 너무너무 좋은 바이크죠. 그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강력한 출력이니까요. 그 타고 있으면 정말로 모터사이클 정말 잘 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순식간에 엄청난 속도에 도달해 버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타면서 그게 막 즐겁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 테스트를 하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리스크가 출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이크가 넘어졌을 때든 혹은 하이사이드로 날아갔을 때의 그 점프하는 그 너비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느낌, 그리고 너무나 강력한 바이크에 사실 끌려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조건희 기자하고 저하고는 125cc 바이크를 타고선 레이스를 지금 2년째 했었는데요. 그건 전혀 끌려가지 않죠. 심지어는 오르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코스에서 약간의 경사가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600R 정도의 출력이라면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으면서 내가 이 바이크를 최대한으로 잘 다루기 위해서 정말로 가진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그 성취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의 크기와 단지 더 빠른 스피드, 더 강력한 출력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는 서로 성격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둘 중에 저보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가 완벽하게 다루고 싶어지는 차량으로서 600R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 RPM 영역일 것 같은데요. 슈퍼바이크는 더 좋은 출력, 더 나은 배기량을 가진 바이크들은 더 낮은 기어 단수에서 같은 속도에 다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영역은 RPM 영역은 더 낮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600알랄은 그 속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훨씬 더 스로틀을 먼저 전개해야 되고 훨씬 더 높은 RPM으로 달려야 되는데 그때 느껴지는 어떤 짜릿함 이 결국에는 이 600cc 스포츠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스포츠 바이크가 뭐 기준에 따라 뭐 슈퍼 스포츠, 뭐 초바이크. 로드 스포츠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잖아요. 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 600알랄은 그 미들웨이트 스포츠 모터사이클이라 생각하는데 현재 여러 제조사에서 이제 각자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뭐 600cc부터 900cc까지 2, 3, 4기통으로 각자의 스포츠 바이크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과연 그 각 축전에서 이 600알랄이 어느 정도 포지션에 위치할지 그냥 여러 바이크를 시승해 보였으니까 기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궁금합니다. 발표만 사실 모델인데 그 이름까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모델보다 600알랄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고요. 1000rpm 정도 도는 3기통 엔진 혹은 2기통 엔진하고 또 RPM 영역인데 결국에는 그 영역 그 이상의 영역을 쓸 수 있는 바이크가 가장 그리고 그것의 거의 마지막 세대인 바이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선 뭐 이것이 그들보다 혹은 뭐 예를 들어 트랙에서 그들보다 뭐 초가 적게 나온다거나 혹은 그들을 탔을 때 더 즐겁더라도 이것이 가지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600알랄이 그냥 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채널에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셨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굉장히 좋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본인이시군요. 로드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반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조건희 기자님은 일부러 이제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 야마하에서 얼마 전에 R9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R9은 몇 대를 팔 수 있을까요? 1년에 500대를 팔 수 있을까요? 300대를 팔 수 있을까요? 1000대 팔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녀석에 대한 워낙에 추억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이 사람들이 열광하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녀석 600알랄이야말로 이 클래스 전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2기통 모델 미드웨이트 슈퍼 스포츠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RR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R이죠. 로드 스포츠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수요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그들조차도 사실은 R에 해당하는 미드웨이트 슈퍼 스포츠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델들, 신규로 2기통, 3기통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모델들은 그들 스스로도 슈퍼 스포츠이고 싶어 해요. 그 카테고리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부터 슈퍼 스포츠라는 장르 자체에서 탑독이었던 녀석이 그들보다 못한 위치에 서 있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 이 녀석이 무조건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그들은 이곳을 혼다가 CBR 600알랄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대안을 내놓은 거죠. 되게 손쉬운 대안을 꺼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R6는 유로5 플러스를 맞출 수 없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포기했죠. 안 한 거죠. 그렇지 않고 다른 대안을 선택한 것 뿐이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R9 같은 경우에는 R1과 R6의 역할을 동시에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로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올해 200대가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예약자가 1,500명. 네네. 일본 뭐 혼다에서 내년까지 최대한 맞춰주겠다. 그랬는데 뭐 저도 예약을 했고 뭐 기자님분들도 예약을 했고 또 예약을 한 사람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 또 하는 얘기가 일본 내에서도 25년씩을 살려면은 3, 4개월 웨이팅이다. 유럽도 그렇다. 뭐 어디도 그렇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빵 터졌다고 해서 과연 일본에서 정말 1,500대를 맞춰줄 것인가? 이거는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 되게 희망 부문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희망 고문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저희도 화를 내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딜러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마도 초도의 경우에 그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참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생산을 더 많이 해주면 되게 쉽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혼다코리아 이제 관계자분들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일단 너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처럼 인기가 좋으니까 대박이다 하고 너무너무 즐거웠었어요. 왜냐면 기자들의 입장은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도 된다는 마음을 갖게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정말로 언제 들어오는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의 마음과 동일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혼다코리아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잘 잡혀서, 그리고 생산 라인 자체에서의 생산 여력 자체를 혼다 본사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리자라고 할 거라고는 사실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든 미주든 혹은 유럽이든 지금 난리가 난 거는 전 세계 다 마찬가지니까, 흔히들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얘기를 일본 본사에서도 당연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사전 예약을 받은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조금 이제 도입 초기에 좀 물량적으로 좀 뭔가 혼선이 있었던 뭐 뭉키라던가 뭐 CT125라던가 이런 모델들은 뭔가 확실하게 숫자적으로 집계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CBR600RR은 숫자적으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혼다 코리아 입장에서도 공장이나 본사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한번 함께 믿어보심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라이더들이 그러니까 약간 기를 모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줄게, 약간 일본에 어필하는 데도 좀 역할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요. CBR 600R 같은 경우에 레이서 킷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키트가 있는데 20마력 상승 키트라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혼다 코리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것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HRC 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 혼다 정책상으로 HRC 대리점에서 다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아쉽게도 HRC 대리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브랜드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600R 직접 눈으로 보시고 만지시고 체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